또 다른 한편은 탕자의 시리즈물 중에는 한국 고전이 있는데, 이게 18세기 한국 고전 문학인 완월회 맹연이라는 곳에서의 그 탕자입니다. 여기서의 탕자라는 인물은 정인중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정인중이라는 인물은 그 한국의 그 사회상에서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문학에서의 이 탕자는 아버지와 친어머니한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인정하기 전까지. 근데 이 한국상의 사회에서의 탕자는 이 공동체에서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탕자의 완월회 맹연에서의 탕자는 이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갖는데 후처 소생이 낳은 자식, 그런데다가 이제 양자로 입적하면서 대를 잇는 아들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재산을 탕진한 그 인물. 예전에는 양자로 데려온 인물이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몰락한 이유는 사실상 양자로 입적한 아들에 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타락한 탕자의 몰락의 근원이 한국의 그 고대 18세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생의 결핍으로 인해서 아들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국이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적자에 관련된 그 기반은, 사회적 위치는 확고했지만 후자나 후처 소생이거나 뭐 그런 아들이나 뭐 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매장을 은근히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래서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도 사회에서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특히 그 문화 중에서 토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야기가, 그 시대적인 이야기가 잘 이렇게 어울려져 있습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그런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우리 문학에서 토지 같은 경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정윤중이라는 인물은 그 결핍된 태생으로 인해서 사실상 위축이 됐습니다. 소외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데다가 태생적으로 벌써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웃사이더고 비주류인데, 덧붙여서 거기다가 윤리 도덕적으로 결함이, 나쁜 평판이 여기에 덧붙여진 거죠. 그래서 유교 공동체적인 권위가 사실상 개인적인 혈연 관계보다는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완월회 맹연에서 구현하는 그 사회적인 기반은 유교 공동체가 텍스트에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불교의 법화경 같은 경우에 장자공자나 기독교의 탕자 시리즈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여기에 가진 유교적인 이념을 가진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 아버지에게서 넉넉하게 한 도움이나 자기 희생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유교적인 이념에 팽배한 그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에 훈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화경에서 있는 장자 궁자처럼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리고 용서하려는 마음가짐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것부터 즉각적인 복권이나 회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같이 사회의 유교적인 공동체에서 엄격하게 하는 그 전통 아래서, 아버지가 그 전통과 권위 아래서 아들을 지탄하고 도외시하고 했던 것이 이 유교 테스트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월의 맹연에서의 탕자는 가문 안팎에서 완전히 복권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문의 안과 밖에서 완전히 복권된 이유가 뭐냐면은 개가천선 이유라는 거예요. 개가천선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이 아들이 개가천선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
이전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가 없었다는 거죠. 아들인 정인중이 개가천선한 이후에 화해가 극적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포용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이 개가천선한 후에 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우함의 원인 제공자인 사람이 사실상 아버지 정자이라고 할 수 있죠. 후처에 의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지탄을 받고 방탕했을 때도 같이 지적질을 하고 훈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적 저항을 이겨낸 것은 아들이 혼자 이제 그것을 개가천선하면서부터이기 때문에 탕자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불우함의 제거는 사실상 아들에 의해서고 아들의 개가천선 이후에 진정한 부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간의 화해라는 면에서 완월회 맹연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다른 종착점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라는 거죠. 포용이 아니고 용서가 아니고 받아들임이 아니라 화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정인중의 방탕한 여성 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문 내에서 개가천선 이후에 전폭적으로 포용하는데 이 개가천선 과정 중에서도 여성 편력의 양상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대수롭지 않게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정인중이 버려놓은 여성 편력을 그 여성을 가족 일환으로 흡수하면서 공동체 일환으로 흡수하면서 이제 정인중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을 이렇게 심어주고 지위가 이제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유교적인 사회 공동체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상당히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어떤 점이냐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사스키아와 함께하는 자화상에 관련된 그 탕자의 귀향 뭐 이렇게 이어지는 회화 시리즈에서 그 18세기 한국 고전문학에서 보인 정인중과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여성 편력의 그림이 상당히 많은 교착점이 있고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주는 그런 흥미로움은 어떤 거냐면요. 솔직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탕자로 자기가 분장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자화상의 그림에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제를 2, 3일 말년까지 그렸는데 그 사스키아와 함께하는 자화상의 그 젊은 남자가 상당히 거만하고 경박하게 제끼는 그림.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 그러니까는 그 몸을 파는 여자와 함께 탕진하는 그 순간의 포착을 아주 리얼하게 그림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 17세기 네덜란드 군인 복장으로 술집에 앉아있는 그 탕자, 그 다음에 공장 머리 장식을 하고 호사스럽게 요리를 주문하고 또 접대부나 창기를 불러서 제 무릎에다 이제 앉히고 그다음에 여자의 허리를 안고 뭐 술잔을 기울이고 뭐 호기롭게 건배를 하고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솔직하게 그려져 있고 18세기 고전문학의 정인중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이 아니라 그런 그림을 예전에 정인중이 저렇게 호기롭게 호탕하게 방탕하게 즐겼으리라 유리집에서 기생을 불러놓고 아버지의 재산이나 탕진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으리라 하는 것을 과히 짐작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그 주인공의 그 그림 안에 있는 주인공이 내 젊음, 내 재능, 내 명성, 내 재산, 나는 모든 미인 뭐 이런 것들을 가졌다. 방탕한 인물, 니네가 누군지 모르겠지, 이 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 그림에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림을 아주 그 그림을 보면 딱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낌 없이 넘치는 호기와 자신감이 사실상 웃음거리로 충분한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탕자가 어떻게 놀았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놀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큼 아주 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인생, 즐기는 인생이 어떤 거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에서의 그 완월해 맹연의 정윤중이 보인 여성들과 이렇게 벌인 스캔들이나 렘프란트의 그 사스키아와 함께하는 자화상에서 보이는 탕자를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아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들은 무의미한 행위라고 느끼는 그 시간, 정력, 재산을 소모하면서 흥청망청 그 탕자나 재산이 있으니까 놀이, 재미, 행복을 느끼는 것은 이제 그림이나 문학에서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 이런 그림을 이제 렘프란트는 자화상으로서 자신을 거기다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공감하기 쉬웠고,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법화경의 장자공자를 다시 추적하면서 다시 그쪽에 가지고 있는 그 호기스러운 방탕한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윤중이 요리집에서 즐기는 호기로운 생활, 부잣집 양자가 처덕처덕 재산을 탕진하는 그 놀이문화, 그런 것들이 18세기에 충분히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놀았겠거니 하고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전 문학의 완월해 맹연에서의 탕자의 배경은 사실상 중요한 맥락은 아들 선호 사상이죠. 혈통있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집에서 아들이 없을 때 후초 소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이제 그 맥을 잇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유교 전통이 아니라 불교 전통이었다면 이런 이념적인 거, 유교적인 이념이 아니라 불교적 이념이었다면 사회적으로 여성의 인권이나 페미니즘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발달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마음이 들고, 그 어떠한 이념을 국가에서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후대의 그 생활이나 인권이나 존엄성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탕한 생활 중에 생활 중에 관계한 여성들을 이제 가문 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어진 그 한국 고전 문학의 완월해 맹연에서 상당히 유교적인 이념은 사실상 이기적인 그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남성 중심적이고 가문 중심주의이고 혈연 중심적인. 그래서 정식 가문 안에서의 정윤중은 가문의 법과 논리에 길들여지지 않은 주변인이었지만 가문의 일원으로서 합류하면서 그 움츠러들고 눈치 보는 행동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문 밖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갔다가 다시 그 방랑의 서사를 이렇게 접고 아버지나 형제들 바깥의 주변 인물이 바로 중심으로 되면서 비주류에 있던 인물이 주류로 편입하는데 행위와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인중의 행위가 폐륜적이고 파행적이라 온전한 주체로 평가받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도 그야말로 자유인이었다, 자유로운 그 주체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었다는 점에서는 이 탕자 시리즈의 하나의 맥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월의 맹연은 가문의 그 견고함, 포용력을 보인 작품이란 점에서 다른 탕자 시리즈물과는 같은 맥락을 갖게 되지만은 사실상 방탕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가문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기심, 그 다음에 남성 중심적인 성향, 권위적인 집단에 도전하는 그런 다른 그 탕자 시리즈물들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교 사회를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